진짜 많이들 오셨네요. 날씨 정말 추운데,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요 RFP는 다 갖고 계신 거죠?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왜냐면은 저거를 그대로 저걸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거는 또 RFP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들이 이렇게 깊숙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보시면서 같이 설명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RFP 페이지를 같이 넘기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냥 한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무슨 자문회의에 갔었는데 한 중견 기업에 계신 분이 우리가 과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같이 일하자고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과제가 너무 파편화된 거 아니냐, 그리고 과제 금액이 좀 굵직굵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작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핑계 삼아 뭐 말씀을 미리 서두에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요맘때쯤에 이제 와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여기 오신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과제가 제가 6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 200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제에 관심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과제는 겨우 6번 뿐이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과제 경쟁률은 그 6번의 과제가 거의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경쟁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저희가 과제가 적었어요. 역대급으로. 그래가지고 작년에 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과제 금액이 좀 더 커졌으면 하시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양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수혜자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제가 이번에는 조금은 양쪽으로 늘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방향성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은 장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혜택에 맞는 장르들을 좀 하나씩 좀 만들려고 좀 노력했고, 조금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과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제 금액으로 보면 실제로 저희 과제 금액이 평균적으로는 금액이 41억 정도 됩니다. 3년에. 네, 41억이 이제 평균 연간 이제 12개월 기준으로 과제를 보면 15억이 평균이거든요. 근데 15억보다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희 과제들은 기본적으로는 10억에서 12억 정도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과제 단가는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 기재부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과제 단가 좀 올린 거다. 그런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여기서라도 좀 설명을 드려야지 거기서는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없는 자리여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공통적인 거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단가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얇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냥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상당히 많은 과제가 요새는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생성형 AI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용들을 보시면. 근데 뭐 또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기술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뭐 5.1 다음에 5.2가 나오고, 이제 라마는 끝난 줄 알았더니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웬스럽게 또 가만히 안 있고, 저희는 이제 국내도 이제 경쟁 중이고, 그래서 기술이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데 우리가 과연 3년 뒤를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처음 과제 기획에서 고민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제 내용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단계 평가를 하는데요. 단계 평가가 보통은 3년짜리면은 2년이 끝나고 단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평가하는 시점에 저희가 성능 목표를 제시한 것도 있고 과제사가 제시해서 성능 목표를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때 가면 이미 올드한 기술이 되어 있거나 기술 결과물이 오버슈팅을 할 확률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는 그 목표 수준을 그때 가서 약간 무빙 타겟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안 그러면 그냥 편하게 가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과제를 드랍하던가 조기 달성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한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AI, 특히 생성형 AI가 아주 밀접한 과제의 경우에는 이게
단계 평가할 때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이제 단계 평가를 할 때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기술 수준이 바뀌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특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량 목표를 각 RFP에 보면 5개 이내로 만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R&D 과제가 실제 정량 목표를 제시를 하려면 10개에서 15개씩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 이제 이거는 뭐 다 이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15개 정도 정리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잘 보면 하나만 달성하면 2-3개는 자동으로 달성되는 목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정량 목표를 많이 내면 좋은 줄 알고 많이 넣었다가 잘 붙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잘 붙으면 못 바꾸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 달성이 그냥 의도와 다르게 달성 안 돼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는 과제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량 목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본 과제의 RFP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수준을 명확하게 한 5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평가위원회 입장에서도 어떤 분이 잘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구별이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게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줄 수 있다. 정량 목표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5개 인원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특이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족도가 있는데요. 저희 문화기술 R&D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이용자나 이제 실제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도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러면은 그냥 아는 사람 또는 한 20-30명 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내용이 들어간 건 뭐냐면은 시험 성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 인증을 받기는 만족도와 공인 인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시험 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 인증기관에 가서 만족도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고객들이 본 과제의 결과물에 만족을 하는지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RFP 제가 만든 RFP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게 과학제적 아니면은 전문가들 간에 포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런 내용들을 넣는 것은 2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문화기술 R&D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은 R&D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또 관심이 없으시고 IT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RFP를 잘 하시는데 이 둘이 협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각각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신 분들도 R&D를 굉장히 많이 한 기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언어가 달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달라가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문사회하고 예술, 그다음에 공학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계신 과제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과제 기간 동안에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형태의 과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가 있고, 2번째는 대부분의 과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IT 베이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게 되면은 좀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휴먼 인터루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잘 개입을 해야지만 이 AI 기술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조금 더 그쪽에 좀 가깝지 않나.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 하고 모델을 만들 때 하고 결과물을 실증할 때는 적어도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개입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봐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두가 좀 길었고요. 페이지로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이제 K-웹툰 신시장 개척을 위한 AI 기반의 현지 문화 방영 웹툰 제작 기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작 쪽에 과제가 총 15개 과제가 있습니다. 15개 과제가 웹툰, 그다음에 뭐 영상, 게임 등등의 다양한 장르별로 저희가 과제를 기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과제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K컬처가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글로벌을 생각하고 만드는데 웹툰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국내에서 먼저 보여주고 성공하면 글로벌로 나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했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OTT나 K-팝이나 이런 것들, K-팝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은 게임도 그렇죠.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처음부터 제작할 때부터 6개국어에서 10개국어를 미리 만들고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뮤직비디오나 뭐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에 뭐 신을 깔고 앉아가지고 인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도 한 번 있고, 오징어 게임에서 보시면 OTT에서도 베트남을 폄하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상당히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웹툰에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웹툰에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 K-웹툰의 글로벌 진출 및 시장 확산을 위해서 문화권별 해당 국가의 문화적 감성과 금기 요소를 반영한 문화 가문형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웹툰 다국어 현지화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실증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외 실증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이한 내용들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문화권 RFT 1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AI 기반의 현지화를 위한 제작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의 두 번째 줄에 서로 다른 문화권 현지화 파일럿 제작 및 실증. 그래서 최소한 2개국을 해야 되는데 그 2개국을 옆에 있는 나라를 하지 말고 조금은 다른 데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무슬림권을 한 군데 했다 그러면은 뭐 중남미를 한다든가 다른 형태, 문화가 서로 다른 형태로 조금 해줬으면 이 과제가 과연 의도한 바대로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맨 마지막 부분은 국내의 과학계 전문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데이터 구축, 모델 학습, 효과성 분석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라.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총 41억이고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주관을 할 수 있고 참여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다음 과제는 기능성 인디 게임의 지속적 참여 몰입을 위한 AI NPC 제작 기술 개발. 실제로 이제 초기에 기획을 할 때는 AI NPC 게임의 AI NPC를 기획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좀 빅플레이어들의 거대 게임에다가 AI NPC를 이거를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미 대기업 중견이나 큰 플레이어들은 AI NPC에 대한 이미 고민들을 미리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 이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실제로 퍼포먼스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도 있기도 해서 그래서 AI NPC를 게임에 접목하는 게 타겟팅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획의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과 인디 게임으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재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팔을 폈다 굽혔다 하는 거를 좀 재밌게 하려고 이제 기능성 게임을 만든 건데 이게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생각보다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냐? 어쨌든 게임을 재밌게 만들려면 재밌게 만들 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 보통 보면 옆에 사람이 있어서 1대1 코칭을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운동 같은 경우 혼자서 그냥 스스로 하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AI NPC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넣자라고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독특한 거는 어쨌든 그게 만들어진 거를 그 게임에만 쓰지 말고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뭐 오면서 잠깐 몇 분이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기능성 게임 하나 만들고 인디 게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꼭 엔드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당연히 많은 게임들을 만들죠. 뭐 인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지금 레이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기능성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두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원래 있는 기능성 게임에 AI NPC를 집어넣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스타트업들이나 젊은 분들이 어쨌든 인디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AI NPC를 만드는 형태로 집어넣는 경우로 하면 좋겠다. 근데 좀 쉽게 가려고 하면 인디 게임을 만드는 친구들이 그 기능성 게임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두 개의 게임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타입도 있고 이런 타입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만약 의견을 묻는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능형 게임 플레이 환경 구축 및 실증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엔진 바로 열고 언리얼 유니티 2 기반에 등등등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또 반드시 이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등이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제안을 하셔도 돼요. 근데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무슨 등 이렇게 하면 꼭 질문하시는 게 거기에 언급된 것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등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 하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냈지만 현재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 뭔가 있을 것 같으면 등이라고 한 것이지 요거 하는 게 꼭 중요하다, 요거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이한 학자 이제 군들이 있으면 그 군들을 조금 더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 교육공학, 게임 전문가들 다학제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과제에 들어있지만 사업화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화 방안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하고 다르게 저희가 이제 역대로 이번에 예산을 가장 많이 받은 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현재 1,500억 규모의 예산이지만 뭐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거의 매년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예산들이 공격적으로 현재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문화예술에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K컬처에.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좀 R&D에서도 뭔가 백업을 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당연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그러면 본과제가 끝나는 2025니까 예를 들면 6, 7, 8이 되겠죠. 한 28년쯤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보통 한 3년 차쯤에 성과가 좀 괜찮은 게 나와줘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꼭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고 3차년도 정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산이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문화기술 쪽에는 R&D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구나. 이런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과제에서는 좀 더 성과,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많이 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수요기관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기관이 이게 누구 거냐, 뭐 게임 회사라든가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제 결과물을 쓸 수 있는 곳. 보통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기업은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기업도 포함되고 기업인도 포함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이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대중소 게임 기업 협력을 통한 온톨로지 기반의 게임 3D 에셋 데이터 관리 AI 기술 및 트레이서빌리티 기술 개발 해가지고 제목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개하는 대라고 하는 것은 중견기업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생각보다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대에다가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그룹이 다 참여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도메인별로 많이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게임 산업에서는 게임 기업 간에 이제는 협업을 좀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많이 갔었는데 되게 협업을 하지 않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는 되게 기업 간의 협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게임이 지금 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이미 게임 산업들이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분야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와 있고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에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거나 게임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이제는 하나하나의 게임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게임 기업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게임 기업 간의 본격적인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모든 게임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AI 팀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AI 팀끼리라도 좀 협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고요. 근데 제일 먼저 데이터부터 좀 협업을 하자. 그리고 꼭 성공한 데이터만 갖고 하지도 말고 실패한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패한 게임이라고 잘못 만들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셋은 남아 있는 거니까 그 어셋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서부터 데이터 학습을 좀 하고, 그것들이 뭔가 수익화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적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는 기업 간의 협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의 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들이 유통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추적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과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보면 전체 금액 46억, 그 다음에 참여 기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관객 맞춤형 e스포츠 중계를 위한 실시간 콘텐츠 제작 및 제공 기술 개발. e스포츠가 산업이 잘 되고 있냐, 잘못되고 있냐, 잘 안 되고 있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실제로 e스포츠가 나름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e스포츠 경기장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경기장은 왜 잘 안 되지? 또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게임에 대해서는 스포츠 중계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약간만 내려와도 또는 아마추어는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중계 방송들을 어떻게 조금은 새롭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좀 고민했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구를 보면 유튜버들이 약간 편파 방송 같은 걸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으려면 나를 위한 방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게이머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게이머에 포커스된 중계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겠다. 이런 얘기들이 잠깐 기획할 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요 148페이지에 보시면은 스포츠 두 종목 가능하면 조금은 장르가 다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이사항 중에 단계별 목표 14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시 시청자 중계 만족도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만족도에 대한 얘기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 중소중견 기업일 경우에는 좀 단순한 편일 수도 있지만 제한 없음인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과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참여기관이나 수요기관을 영리기업을 넣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아카이브 영상 콘텐츠 활용을 위한 AI 아웃페인팅 및 콘텐츠 변환 기술 개발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CES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가면 이제 스피어라는 거대 공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오즈의 마법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않았고, 근데 그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1930년대에 만들었던 흑백을 이제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1930년대에 만들었던 필름이라는 거는 제한적이 원래 화면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어에 가면은 훨씬 화면 상하 너비가 다르죠. 35mm 필름하고 굉장히 다른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공간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게 이제 AI 아웃페인팅에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디바이스나 어떤 보여줘야 하는 디스플레이 공간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여하에 잘 맞는 콘텐츠들을
채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한 중간쯤에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고려한 AI 아웃센팅 및 영상 지대자 기술 개발. 그래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타겟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뭐냐 하면 예시를 좀 들어놨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그거는 각자 제안자가 우리는 요거를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선택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돔 상용감도 있고요, 몰입형 전시관도 있고, XR 기기도 있고, 다양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돔 과제도 보시면은 대중견하고 중소기업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들이 이번에 독특한 게 대중견하고 중소기업 필수로 들어간 과제가 있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빅플레이어들이 이 과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빅플레이어가 들어왔으니까 좀 괜찮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저희 기대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실 촬영 기법을 반영한 롱폼 비디오 생성 및 편집 솔루션 기술 개발. 그래서 여기 개요를 보시면요, 전문 촬영 감독의 연출 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부과제를 기획할 때는 굉장히 그 비디오들이 숏폼을 어떻게 롱폼으로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영상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을 하니까 그 학부는 과제를 놨습니다. 과제가 그냥 나가는 동안에도 다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죠. 이미 지금 제미나이가 이제 그런 챌린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전에 나와 있던 AI 영화 챌린지 결과물하고 최근에 나와 있던 AI 영화 챌린지 결과물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촬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국지라고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부에서 그때 옛날에 보통 그런 과제들을 많이 했는데요. 용접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용접을 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돼가서 6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식들을 어떻게 새로 용접을 하거나 최근에 피지컬 AI가 또 뜨고 있으니까 로봇에다가 이 지식을 어떻게 전이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촬영 감독, OTT나 이런 것들이 영상들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잘 뜨고 이렇게 된 가장 계기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저는 촬영 감독들이 갖고 있던 다양한 촬영의 자기만의 노하우나 암묵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형식화할 거냐에 대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뭐 뉴진스가 한국에서 보여지는 것과 NHK 방송이 보여지는 것하고는 보시면 그냥 때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도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영상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 나오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에서 보시면요. 본과제도 상당한 그 성과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견, 그다음에 중소기업 필수 각각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제작 효율화를 위한 캐릭터 및 씬 일관성 보장 AI 프로덕션 기술 개발입니다. 실제로 일관성 있는 어떤 그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는 했던 과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장르를 좀 지원해 보자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작년에 캐리언이 엄청나게 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부분에 R&D에서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본과제가 기획이 됐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왜 썼냐면은 개개인 기술들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날줄과 시줄을 잘 연결해 가지고 아주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좀 결합되게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의 결과물은
시범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한 편이 그냥 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이제 주관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관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기반의 버추얼 아티스트 공연 제작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뭐 버추얼 스튜디오, 버추얼 아티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저희 과제가 조금 많이 지원하던 분야인데 여기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버추얼 아티스트와 관련돼서 새롭게 R&D 할 부분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조금은 기존에 여기 내용의 독특성이 있는데요. 162페이지 개요의 맨 마지막에 보면 AI 페르소나 학습 및 공연 실증을 위한 가상 아티스트 IP 모델 세계관 기존의 팬덤 데이터 보유 중인으로 처음에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공시를 하니까 이거는 너무 참여에 제한적이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중이거나 신규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참여가 필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는 다 참여가 가능한 거죠. 다만 내가 버추얼 아티스트를 보유하지 IP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지 않은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평가위원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갖고는 있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역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의 첫 번째를 보시면은 AI 페르소나 감정 제어 및 관객 반응 상호작용 기술 개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둔 거는 이거는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도 중요하지만은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이 버추얼 아티스트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이런 거에 조금 더 방점을 두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중견 기업이 주관하는 총 41억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 기간은 필수입니다. 이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과제입니다. 관객 공연자 정보 기반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참여형 공연 제작 지원 기술 개발. 그래서 대부분의 공연들이 일방향적 공연인데요. 양방향적 공연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양방향의 공연을 할 때 관객의 데이터, 그 다음에 공연진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일으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연구 내용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167페이지에 콘텐츠 1과 콘텐츠 2로 나눠 있습니다. 콘텐츠 1이라는 것은 공연자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 콘텐츠 2에 대한 건 관객이 어떻게 하는 얘기 두 가지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능형 인터랙션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중에 좀 저희가 보통 하드웨어는 거의 만드는 과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초소형 엣지 모델이 내장된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는 지정 공모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 목표가 5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금액은 46.75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금액들이 딱딱 떨어지는데 얘는 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예산을 받을 때 이렇게 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금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과제에는 그 금액들이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은 매해 연차를 받을 때 금액들이 약간의 감은 아니고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들이 항상 그런 식의 조정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미디어 전통문화공연 보존 아카이빙을 위한 AI 기반의 자유시점 영상 기술 개발 해가지고 이게 타겟은 국립국악원에 있는 공연을 타겟으로 합니다. RFP를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전통문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전통문화 공연들을 아카이빙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전통문화 공연의 가장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5분이
군무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팔이 넓은 궁중 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그 무용 중에는 손가락의 미묘한 그 모양과 발가락의 미묘한 모양에 의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옷이 넓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손 모양이나 발 모양들이 아카이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만드는 기술은 첫 번째는 여기서 공연하는 것들을 촬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을 실제로 아카이빙 하고자 하는 대상을 실제로 이제 크로마키가 됐던 카메라가 105대가 있는 어떤 공간이 됐던 그 속에 가서 그 사람의 미묘한 손가락 모양, 미묘한 발가락 모양을 동일한 축으로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획득을 하고 실제로 AI 기술은 이 두 개의 영상을 결합을 해서 아카이빙 데이터를 보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일반인이 그런 걸 보자고 할 때 그 공연을 보다가 이 사람의 손가락 모양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자유시점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앞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아카이빙이 조금 더 몰입도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현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부분들을 포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타겟 대상이 안전에 입혀 있었는데 이런 거를 타겟을 좀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다가 국립국악원에 의뢰를 했고, 국립국악에서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이 과제가 선정이 된다면 이제 국립국악원의 공연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과제에 보시면은 이제 113페이지에 개발 목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개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개를 새로 만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과물 맨 밑에 보면 이게 여기가 처음 나오는데 맨 뒤에 가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과물의 교육 주체에서 연구개발기관 기속이긴 하나 하면서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입법 시행령에 의한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은 이 과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돼서 본 과제가 공공이 요구할 때는 좀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해야 된다, 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K 콘텐츠의 가치 확산을 위한 AI 기반의 2차 창작 프로덕션 기술 개발, 2차 창작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대기업 자가에 다니는 김 부장이라든가 지금 이제 방영되고 있는 모범택시 3라든가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웹툰은 또 웹소설을 기반했죠. 그래서 2차, 3차 창작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지원할까라는 부분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리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갖고 웹소설 갖고 웹툰 만들 때 어떻게 할까? 또는 웹툰 갖고 OTT를 한번 만들면 어떻게 할까? 게임을 만들기도 하죠. 나 혼자만 레벨업은 게임도 만들어줬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3D 모델을 좀 자동 생성하거나 관련된 편집 도전 기술까지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작물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금액은 총 45억, 그다음에 중소 중견 기업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작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AI 기반의 콘텐츠 미래가치 예측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예술 콘텐츠는 약간 흥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흥행성들이 돈을 투자할 때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없을까,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없을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해달라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요새 과거에는 좀 아시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좀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해지는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갖고 현재는 아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기술을 좀 개발해달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총 41억이고요. 예. 주간 연구 개발 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과제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연구기관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K 콘텐츠 확률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의 국적 문화 해설 및 다국어 자막 생성 기술 개발입니다. K 콘텐츠를 다국어로 자막을 하는 기술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안동 하해 탈춤인데 안동 하해 탈춤을 외국인이 보면 실시간 다국어 자막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보다는 실시간 문화 해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본과제가 계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 해설이 조금 앞서 있고 다국어도 당연히 되면 좋고 요새는 다국어 지원하는 거는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솔루션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은 문화 해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금액은 총 36억이고요. 중소 중견 기업이고 수요 기간이 필수입니다. 수요 기간이 뭔가 공연장이거나 뭔가 이런 것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뭐 배리업이거나 여러 가지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문화 해설이 필요한 어떤 수요 기간이겠죠. 다음 과제입니다. 이거는 금액이 조금 있는데요.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의 게임 등급 분류 기술 개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R&D 기획을 할 때 저희 부처,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의 여러 과에도 R&D에 관심이 있으면 수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보통 7월달에 보통 수요를 받는데요. 부처에서도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각 과가 다 R&D를 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R&D를 모여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과들이 이제 국악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어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과들한테 어떤 과제 했으면 좋겠냐라고 수요를 했고요. 그 수요 중에 채택이 되는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게임물위원회 쪽에서 1년에 게임 등급을 요청하는 건수가 1년에 20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선 건이 게임 등급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 이용가냐, 12세 이용가냐, 15세 이용가냐, 1000불이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소개도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그런 등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AI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거고 실제로 선정성, 폭력성의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나 이미지를 보고 찾아낼 수는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사행성이 좀 어렵습니다. 사행성은 실제로 게임의 API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행성이라는 게 뭐 사다리 타기도 사행성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과제다라고 해서 본 과제는 총 4년으로 잡혀 있고 2년마다 2년에 한 번씩 단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자체 등급 분류자 사업자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무나 참여하기보다는 최소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200만 건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나중에는 덜컥 과제가 됐는데 뭐 어떤 게임사는 도와주고 어떤 게임사는 안 도와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급 분류 사업자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구글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하냐?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게 구글 코리아로 같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건 정도.
아 그리고 중간에 그 RFP 상으로 보시면은 난이도가 중간에 한번 조정할 수 있게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개인 맞춤형 문화예술, 발효율고 악기, AI 학습 서비스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 요거 문화예술 교육과의 부처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튜터라는 얘기들은 이제 많이 나온 지가 그 말은 나온 지 굉장히 많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교육하는 게 아주 유효한 거는 그리 잘 발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듀오링고 뭐 이 정도도 맞나 그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도 만약에 AI 튜터가 도입된다면 어떤 거일까라고 하는 게 이제 본과제의 목적이고.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좀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교육부와 관련해가지고 AI 교과서, 디지털 AI 교과서가 논란이 좀 있었고, 근데 많이 도입됐다가 다시 다 기록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과제는 바로 기술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연구 내용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인공지능 기반의 악기 연주 학습법을 개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악기를 사람들한테 AI가 가르칠 때 교수학습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들이 타겟이 기본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 애들은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다음에 체르니 배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이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냐? 굳이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이제 예시를 준 게 성인은 관심사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좀 잘 연주하고 싶다. 이런 게 제일 만약에 강하다고 하면 A라는 이번에 캐디언이라에 나와 있는 골든이라는 노래를 내가 뭐 피아노로 내가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골든이라는 노래도 그냥 똑같이 연주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배운 사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단계가 있겠죠. 1단계부터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체가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이고요. 또 나름 재밌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본적인 악기는 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학습 방식.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학습 방식이라는 단어는 좀 재밌게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악기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피아노는 되게 많이 쌓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거는 피아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린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좀 더 고민을 해주고.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는 조금 데이터가 있는 걸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는 아까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할 경우에는 현악기가 되게 잘 보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건반악기, 목관악기는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 인식이 잘 되는데 현악기는 되게 어렵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들 좀 한번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본 과제가 되면 이제 총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총괄위원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뭐 여기 내용에 보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등등 산학 전문가를 구성해서 총괄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써 있으면 질문 들어온 것이 그러면 나는 총괄위원회 구성 안 하고 그냥 총괄위원회가 어차피 구성될 거니까 나는 총괄위원회 구성합니다. 이렇게 제안서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만 빼고는 나머지의 총괄위원회는 나름 구성 방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제안하신 그 위원들하고 관련 부처 그다음에 유관기관 같이 합쳐가지고 총괄위원회 구성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과제 협약이 끝난 뒤에 아마 관련된 총괄위원회가 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총 15개 과제에 대해서 제작가의 내역사업 과제를 보여드렸고요. 다음부터는
11개의 과제의 서비스 쪽에 저희가 이제 창작, 제작, 서비스에서 총 35개의 과제가 이번에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총 11개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과제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서비스 과제가 좀 경우의 수가 다양한 형태의 이번에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R&D 과제를 낼 때 배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어떻게 지원하는 기술 개발을 할까 그런 것들은 꼭 최소 1개 이상 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런 타겟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과제는 조금 내게 되면 중국의 이슈도 좀 있고 해가지고 타겟을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으로 했고요. 우리가 보통 지역 문화 소외계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고민했던 거는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세터민. 왜 다문화 가정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지역별로 본인들이 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데 언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적인 어떻게 보면 섬처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문화 향유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계층 아니냐. 그래서 그 타겟팅을 별도로 좀 한번 저희가 타겟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문화 향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상을 해본 거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이분들이 그것들을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역에 가면 당연히 뭐 주민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에 가면 그분들하고 이분이 친할 수 없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그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속에 있는 내용들은 제안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97페이지에 보면 지역 수요 기반의 모듈형 개인 문화 공간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콘텐츠 대상 효과성 검증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요자 기반의 공간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종의 모듈형 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 만들어지면 다른 데도 좀 전파될 수 있게 약간 모듈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리빙랩처럼 실제 리빙랩 실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만들어 놓고 실증하지 말고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고쳐가는 형태의 뭔가 작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고쳐가는 형태의 접근의 R&D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6개월 36억입니다. 예, 주관기간은 제한 없으고요. 다음 과제 두 개는 저희가 이제 만든 용어긴 하지만 이제 문화에다가 다양한 기술의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컬처 세라피라는 용어도 한번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서 한번 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일단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폭삭 속았수다. 이게 도대체 왜 중남미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문화가 주는 힘들을 이 R&D에 좀 찾아가 보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이런 시도도 앞 과제, 본과제하고 두 번째 과제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제는 기본적으로 쇼폼을 타겟으로 했어요. 쇼폼이 요새 쇼폼 과밀 오립이 이슈라면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내용에 보면 뭐 이제 디지털 몰입 성향, 그래서 뭐 이런 지표가 진짜 있냐? 그건 아니고 새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 정서를 잘 수집을 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포착 테라피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걸 이제 콘텐츠 갖고 제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는 이게 효과성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성을 얼마만큼 잘 분석하냐도 되게 중요하고 산학의 전문가로 구성돼서 검증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월에 41호이고요. 다음 과제는 이런 치유 경험 향상이 어떤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글로벌로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컬처가 잘 되고 있는데 K컬처가 치유도 잘 된다는 걸 검증한 뿐만 아니라 이걸 해외에서 직접 그 치유되는 사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해외에서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K컬처와 같이 K컬처가 나가는 것보다 우리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닭볶음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우리 화장품도 되게 많이 팔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K컬처의 본연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부가산업이 굉장히 더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부가산업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그냥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과학적인 R&D에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본 과제는 그래서 글로벌까지 가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깁니다. 4년 45개월에 57억. 그래서 과제 규모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글로벌까지 진출하려면은 조금 디플레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대중견기업도 참여를 해라 라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과제 규모는 조금은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전통 문화유산 애니메이션 IP 융합 콘텐츠 생성 및 초시간형 체험 공간 기술 개발. 여기도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과제를 하나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문화 최근에 뭐 KDM 같은 것들이 이제 전통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하냐, 재가치화하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계관에 앞으로 제가 만들어야 되는 세계관도 다 이쪽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가 과제를 만들면은 저작권이 항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애니메이션 IP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제를 나중에 하는 거에서 저작권 이슈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가 이번에는 좀 공간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뭐 이런 과제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한번 구축해봤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뭐 박물관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시도들을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기간은 33개월에 41.75입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딥하게 정밀 분석 및 디지털 보건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전통 문화유산의 다양한 열화 상태를 예측하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의 결함과 재질 및 성분을 딥하게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획득하고 AI를 자동 분석해가지고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가능한 딥하게 정밀 분석 및 디지털 복원 AI 에이전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훼손을 분석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좀 더 다중 센싱으로 멀티모달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실측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복원을 위해서 원형을 어떻게 추정할 건지, 훼손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예측 모델을 만들 건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필요했으면 좋겠고, 타겟은 3개 이상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총 과제는 33개월에 41억 원이고요. 주간 연구 개발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참여 기간에는 영리 기업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유산 과제가 요새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수요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총 이번에 과제할 때 500건 정도 수요가 들어왔고 500건 정도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과제가 상당히 기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글로벌화를 위한 2D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화 기술 개발.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질, 형식질로 만드는 얘기하고 어느 정도는 타겟팅이 비슷한데요. 다만 무형문화유산을 타겟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개요에 들어가면 이제 214페이지입니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 확산에 걸맞게 무형문화유산도 글로벌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무형문화 예산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타겟을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전통 무예, 또 하나는 놀이.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으로 놀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 무예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 써 있습니다. 택견, 무예 24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줄타기, 남사당놀이 이런 것들도 이제 놀이에 들어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예시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안자가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 암묵지들을 어떻게 코디로 만들 거냐에 대한 방법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과제에 잘 보면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 개발을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1차 연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 우리 또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술이 먼저 나가기보다는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많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과제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본과제가 실제로는 과제 기간은 21개월입니다. 짧지만 그 대신 2차 연도의 금액은 제가 좀 늘려가지고 1차년에 11억을 주지만 2차년 19억을 줘가지고 총 30억 정도 예산 규모로 해가지고 2차년에 조금 더 스피드업 할 수 있는 형태로 과제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제입니다. 31번, 32번 과제가 이렇게 또 새롭게 시도하는 형태의 과제인데요. 글로벌 한류 영향력 정량화를 위한 K컬처 파워 인덱스 생성 및 영향력 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표 분석, 지표 개발 같은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R&D에서 안 다뤄봤던 과제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K컬처가 지금 계속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데요. 이 K컬처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좀 만들려고 하면 이 K컬처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어야 조금은 그런 K컬처의 지속 가능성하고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소프트 파워 지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소프트 파워 지수도 K컬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관련된 글로벌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및 정제, 표준화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를 개수를 좀 지정을 했습니다. 30개국 이상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정량화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설문조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 외에도 프로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또는 아주 별도의 이제 전문기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작업들은 제안사들이 좀 제시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그 연구 내용에 수요자 그룹 기반의 K컬처 인덱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만든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계속 지표가 보완이 되고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보통 R&D를 하게 되면은 R&D를 딱 끝나면 그냥 모든 일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미술관 R&D를 한다. 미술관 R&D를 하면 미술관에 계신 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이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불만이 있으시냐니까 연구자들은 연구만 하고 가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을 받은 미술관은 왜 앞으로 이제 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의 운영까지 좀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얼라이언스가 구축이 된다면 그 뒤에 좀 지속 가능한 방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기간은 3개월 41억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 향유 활동의 사회적 효용 측정을 위한 영향력 지표 설계 및 평가 모델 개발.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은 유료고요, 대형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유료로 하면 어떨까? 유료로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지?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현재 무료고요. 앞으로 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는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저희 우체부에서 예를 들어 박물관 하나 짓고 싶어요. 근데 박물관 하나 짓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야 그게 뭐 돈이 되는 거 맞아? 우리 공짜잖아. 꼭 만들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한 R&D가 있습니다. 옛날에 R&D를 저희가 이제 예산 당국에다가 R&D 비용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R&D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주는 거는 수출 지원, 뭐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R&D에 어떤 분이 이제 지표를 만든 거죠. 투입을 하면 1.6배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모델로 증명을 하고 R&D에 돈을 주자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R&D 금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이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재정당국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한 2회를 빼놓고는 계속 R&D에 대해서는 계속 우상향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문화에 관련된 것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좀 필요하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여태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개발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 어떻게 보면 부처하고도 이 과제는 같이 협업을 나중에 하게 해서 문체부의 관련 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화공연 행사의 넷째로 운영을 위한 AI 기반의 환경 영향 예측 모델 및 대안평가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 개발. 공과제도 조금은 안 다뤘던 주제인데요.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요. 콜드플레이는 우리들의 공연을 넷째로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해외 공연을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그 공연 기획사들도 이제 점점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고 매력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제는 이분들도 이제 ESG에 이제 전혀 사각지대는 아니다. 이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공연 자체에 대한 넷째로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도 좀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ESG와 관련된 과제로 탄소를 측정하고 좀 이 탄소를 어떻게까지 측정할 거냐. 그럼 이제 공연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관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탄소를 좀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어떻게 나오고 예측 모델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 공연과 관련된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실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간을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몰입형 문화 체험을 위한 멀티모달 기반의 융합형 인터랙티브 서비스 기술 개발. 그래서 이제
요 과제 기획 의도는 우리는 이제 공연을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연하는 공간이 뭘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연하는 데는 노래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흥이 많은 국민들이고 K컬처가 뜨는 것도 우리나라의 흥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대은퇴 시대가 되어 있고 1년에 100만 명씩 지금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뭐 꼭 그분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그 시도들을 했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들 공연도 해야죠. 네, 공연하고 연주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이 만들어진 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노래방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술집에서 몇몇 분들이 젓가락을 들고 노래를 불렀었던 생각이 나고요. 근데 그때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노래 잘하는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속병만 쳐줬죠. 근데 노래방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노래 못하는 사람도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MR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좀 도전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을까 해서 이제 연구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어떤 내가 좀 잘 연주를 못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어떤 거 내가 뭔가 했을 때도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백업이 될 수 있다. 노래방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월에 42억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 중견교육 주관입니다. 서비스의 마지막 과제인데요. 개인 맞춤형 국어생활 종합상담 서비스를 위한 한국어 지식연계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부처수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처수요하고 똑같이 부처수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본 과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면 안 된다.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큰 고민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은 한글의 맞춤법이 맞는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질문을 AI가 좀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AI가 잘못 답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게 이제 234페이지에 보면은 한 중간쯤에 되면 AI가 잘 모를 것 같으면 사람한테 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다 답하려고 꼭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희가 뭐 과제 중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라는 과제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국어에 한정돼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서비스입니다. 지식 상담, 그 다음에 교정 첨삭, 그 다음에 채점 진단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우리 국어원하고 별도로 총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 33개월 41억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개 과제가 남았는데요. 이 3개 과제는 제가 이제 의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과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예산 사업을 만드는 작업, 이제 수요를 받아가지고 과제를 만드는 게 있고 별도로 기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500건 수요가 들어왔다고 얘기했고 35건의 과제를 기획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 부처든 여기 과제 제안사든 그분들이 이런 과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과제를 만드는 것이고요. 본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과제를 기획하면 좋을까라는 것들 별도로 기획을 초기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수요를 물어보는 형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도서관 과제가 2개가 있고 박물관 과제, 한글 박물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 과제 기획할 때는 뭐였냐면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이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도서관에 참석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줄을 수도 있고 점점 그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게 책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또 옛날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러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하는 분. 근데 최근에 책을 도서관에 빌려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신 분도 있고 특히 점점점 드물어지는 거죠. 왜? 유튜브에 책 읽어주기도 하고요. 다 지식들이 이미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죠. 도서관이 더 이상 지식의 보고의 기능을 못하고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그러면 이제 주변에 도서관 가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한 게 뭐냐면 도서관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혜를 얻는 도서관에서 참 좋겠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건 우리 옛날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토론하는 과정에 자기 생각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밑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듯이, 근데 그거를 실제로 어떤 퍼실테이터가 직접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전국에 있는 도서관은 1,300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만.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실제 양성되겠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게 본 과제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 과제는 저희가 이 RFP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제사가 선정되면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컬처테크 기술 개발 과제사 간의 교류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과제는 처음부터 별도 사업으로 기획이 됐고 또 세 개 과제는 서로 좀 앞으로 기술 개발할 때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독립된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 과제 세 개 과제가 나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고 하나의 큰 사업에서 만들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과제사 간에는 항상 큰 사업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논점을 추출해주는 AI 에이전트, 발제를 진행하는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는 반성적 성찰의 AI 에이전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개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이 세 개 과제는 조금 별도로 제가 사업 계획에서 금액이 작지 않은데요. 3년에 총 59억짜리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첫 번째 과제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나중에 과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위치를 만들어줍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국립중앙도 과제를 기획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굉장히 많이 미팅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본 토론실이 어디에 배치하는지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두 번째 과제는 어린이 청소년,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강남역 구중에 있는 건데요. 여기도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소리 내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체험형 도서관.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도서관이 주제이기 때문에 떠들고 말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RFP에 보시면은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개의 서비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AI 동화구역, AI 팟캐스트. 그래서 그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런 게 될 수 있는, 그래서 AI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 자체도 어린이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고 몰입형 공간까지 구축하는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과제는 총 3년에 55억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과제는 국립 한글박물관하고 같이 하는 과제입니다. 이게 한글박물관하고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한글박물관이 한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글박물관이 문을 닫았어요. 2018년도에 다시 오픈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박물관이 문을 닫게 되면 박물관에 있는 어떤 내용물을 어떻게 안 보여주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박물관은 살아있다처럼 계속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작은, 아주 클 필요는 없고 작고라도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새 팝업 스토어가 성수동에 핫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글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러면 성수동에 화보수사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 그 속에 살아있다는 뭘 만들 거냐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을 좀 알려줄 수 있고 한글 창제 원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크게 저희가 제시하는 목표고 그건 하나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잘 만들어지면은 모듈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주 잘 만들어진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거는 꼭 한글 박물관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문화원이 할 수도 있고요. 뭐 세종학당에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치와 해체가 자유로운 형태의 모듈 구조를 좀 만들어서 본 한글 박물관 외에도 다양한 곳에 좀 설치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모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3, 3개월에 52억까지입니다. 중소 중견이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항상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한글 전문가 자문단 제안 필수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한글 박물관에서 특별히 요구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얘기해서 그러면 한글 전문가 도대체 누구냐 리스트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안자가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되냐? 당연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 그룹이 우리가 별도로 전문가 위원회로 만들 수도 있고 컨소시엄에 그런 분들을 넣어서 들여와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좀 우리가 한글 우수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니까 한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이 장시간 많은